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허 다 하나씩 냈다고 가정하죠.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행복한 경험이죠. 근데 특허가 있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또 게임이 시작됩니다. 등록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만들어야 됩니다.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같이 기술 이전을 해야 됩니다. 실체는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받아갈 때는 또 찾아야 돼요. 필요하면 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벤츠도 여러분들 벤츠 너무 좋은 차잖아요. 벤츠도 벤츠라는 사람이 특허를 내서 만든 회사입니다. 나한테 허가도 안 받고 막 갖다 씁니다. 애플도 그렇죠. 소송을 해야 됩니다. 미국으로 가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 내리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찾아와서 기술 이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디슨 뭐 요즘 노벨상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특허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에디슨도 특허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벨도 우리 노벨상 못 타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화약을 발명하고 특허를 내고 그리고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는 거예요. 손정희 버클리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버클리 경제학과 시절에 쓴 특허가 200개입니다. 그 특허를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일본으로 가서 소프트뱅크를 만들어서 일본의 5대 부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형제 비행기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비행기만 만든 게 아닙니다. 특허도 냈습니다. 마르코니도 무선통신에 대한 특허를 내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 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벤츠 아까 얘기했죠. 오티스 이게 다 발명가가 특허를 냈고 그 발명가의 이름을 그대로 그 회사 이름으로 쓴 사례들입니다. 리바이스 청바지죠. 그 특허입니다. 포드, 찰스 구디어, 타이어, 가황 고무죠. 고무에 황을 가하면 굳어지면서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캐리어, 조지 웨스팅하우스 사람 이름입니다. 공기를 사용해서 브레이킹 시스템을 만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허를 하면서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인생은 창의성, 인문학, 특허를 알고 비로소 창의성을 알았고 인생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성공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이어야 돼요.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인문학도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왜 중요하냐면 공학 요즘에 why, how, w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애플은 Y가 있는데 삼성은 Y가 없고 What만 있다. What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만들고 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 때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Y가 있는데 삼성은 그냥 애플이 만들어서 잘 나가니까 반드시 좀 비판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Y가 인문학하고 좀 관련있다. 제가 공학을 오래 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인문학이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공학과 인문학을 제 나름대로 비교해 본 겁니다. 공학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허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왜 사느냐의 문제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공학은 전체적으로 차갑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차갑습니다. 인문학은 좀 따뜻합니다. 위로를 하는 거죠. 공학은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인문학은 불편함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편리함에도 막 배낭을 메고 막 산길을 가봅니다. 그게 인문학입니다. 공학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인문학은 과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뭐 발굴을 하잖아요. 그 공학은 아니에요. 발굴을 해서 뭐 언제 인류가 태어났나. 그 인문학입니다. 고고학. 공학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그럼 댐을 해야지. 인문학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거죠. 댐 막으면 어떻게 돼? 뭐 좀 연어가 못 올라가죠. 그런 거 생각. 공학은 도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다 도구죠.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을 좀 탐구하는. 공학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너가 빨리 특허도요 빨리 내야 돼.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늦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빠른 사람이 위너예요. 인문학은 그러지 말자. 어떻게 하면 좀 경쟁을 완화시키면서 삶을 좀 풍성하게 할까.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공학은 그릇입니다. 같이 인문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SNS, 페이스북을 쓰지만 페이스북 자체, 이메일은 다 공학입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내용, 사진 이런 건 다 인문학적입니다. 공학은 빠르게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진화합니다. 근데 인문학은 진화의 개념을 아니고 변화해 갑니다. 천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부분은 머리에서 머리로 가요. 어떤 부분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갑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가슴으로 파고들었으면 제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막 머리가 아프고 졸립다. 제가 공학적으로. 공학 시간에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글도 썼습니다. 따뜻한 인문학 공헌입니다. 창의성 얘기하는데 창의성의 첩경은 분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분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창의력이 어렵습니다. 자기 분야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너무 사진 같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랫동안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인상주의 시대가 되면서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느끼는 걸 그리려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좀 이 그림 모네 왓더 웰리스라는 그림인데 저는 좀 따뜻함을 느낍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죠. 근데 지금 화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리려고 합니다. 추구하는 것, 평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뭐 인생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죠. 꿈을 그리려고 합니다. 또는 뭐 죽음. 이 사람은 뭘 그리려고 한 거죠? 이 사람은 르네 마그리트라는 그 화가인데 통찰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왜 이걸 그리지? 이건 뭘 그린 겁니까? 이것도 참 잘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꿈이다. 나는 꿈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숫자들이 뭐죠? 1094. 이게 에디슨이 평생 출원한 특허입니다. 한 주에 하나씩 20년 동안 출원한 겁니다. 500.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평생 쓴 책 숫자입니다. 1년에
1년에 10권씩 50년을 썼습니다. 2700은 뭐예요? 뭐 서기 뭐 같은데? 박준석 선생님이 평생 작곡한 곡수입니다. 일주에 2곡씩 27년 동안 작곡합니다. 이건 뭐예요? 김태광 작가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30대 사람인데 책을 130권을 썼습니다. 1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우리 뭐 에디슨 본받자 그러는데 본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50편을 썼습니다. 시간이 비밀입니다. 30년을 하면 500편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에디슨보다 부족하잖아. 제가 두 사람 같이 손잡고 하면 1000편 금방 됩니다. 특허를 꼭 혼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한테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은 에디슨도 될 수 있고 아이작 아시모프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다. 제가 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약간의 그 익사이팅한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가지는 않겠습니다. 선택은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여기 썼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강연을 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때는 제가 너무 노력하며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지? 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아쉬움, 좀 서운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노력에 비해서 세상이 나한테 너무 과분하게 돌려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훨씬 더 삶이 풍성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반성할 건 없지만 일부러 찾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성을 해야 꼭 제 삶이 제가 발전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여기도 제 주변 사람들이긴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 특별히 내가 해준 게 없다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히 그 일을 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경험 속에 삶에 보람이 있고 인생의 환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영어로도 나옵니다. 썼다고.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써줍니다. 제가 책을 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나중에 책 쓸 때 또 써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왔을까? 제가 시인이 됐습니다. 특허를 쓰고 나니까 시를 한 60편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시를 보고 그 학교의 그 해외 홍보팀에서 너무 좋다고 이걸 영문으로 번역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도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시를 쓴 또 제가 한 게 아닌 너무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저보다 더 잘 제 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나요? 아 예. 네. 지금 일본에서 박사를 진행하셨는데 일본어로 하신 거예요? 아, 일본어를 6개월만 하고 가셨다고 해요. 어떻게 2년 만에? 굿 퀘스천. 좋은 질문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제가 생각해도 안 맞죠. 이제 지도 교수님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프리덤을 주신 게 뭐냐면 논문은 영어로 써도 좋다. 그렇지만 그 세미나에서 디스커션을 할 때는 일본어로 해달라 라고 해서 세미나 디스커션은 일본어로 했고 논문은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긴 한데요. 제가 지나가고 보니까 일본어로 할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일본어는요 영어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접근이 쉬운데 사실은 아주 인텐시브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6개월을 하고 갔지만 현지에서 다시 또 일본어 공부를 몇 개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도 교수님이 좀 시원찮게 보더니 일본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일본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놀라워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그 특허 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 50여 건을 출원을 하셔가지고 지금 25건이 이미 등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산이 잡히나요? 네, 참 그 질문은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게 뭐냐면 제가 막 쓰라쓰라했지만 보통 특허 하나를 출원하고 나서 그것이 등록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한 건당요? 네, 한 건당. 그리고 비용 관계는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해줘서 그렇지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제가 이 정도 특허를 내면서 그동안 소요된 그 액수는 약 2억 5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하는 특허는 그냥 무료로 1년에 한 편이요. 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이제 따로 그렇게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잘 모르는데 일부 좀 지원되는 그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면 훨씬 경감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특허를 쓸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장점이 있었죠. 혹시 국내 특허랑 국제 특허랑 약간 그게 좀 틀린가요? 예, 특허는 각 국별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졌다고 해서 미국, 일본에서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졌다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는 미국 특허를 내야 되고 유럽에 가서는 유럽 특허를 내야 되고 중국에 가서 중국 특허를 내야 되고 각 국별로 다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 특허를 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일본도 500만 원 가까이. 그래서 전 세계 특권, 예를 들면 한 30개국에 내야 되면 수억이 들어갈 겁니다. 요즘 어떤 회사에서 최초로 어떤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게 한 10년, 20년이라도 일단 최초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특허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네.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특허를 각국에 내서 각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 중에서 그 아이폰에 관련된 거 위주로 나왔는데 혹시 그 안드로이드 폰에도 그게 같이 예, 같은 겁니다. 예, 모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특허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강연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는 모두 지적 재산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특허도 그렇고 카피라이트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반대로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기술이나 발견을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수님 강연 중에 이제 특허 출원 이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허라는 것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물까지 있어야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쉬운 것부터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를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구현을 한 것이 있어야 특허를 낼 수 있느냐.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를 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구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내면 내가 구현했더라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라이트 있으면 레프트가 있듯이 특허에 대해 특허도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긴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도 기본적으로는 가깝게는 그 발명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목적이지만 더 큰 틀에서는 그 보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해서 결국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자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오픈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없애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아까 카피 레프트처럼 다 오픈하면서 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굉장히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특허료로만 1년이면 5 내지 6조를 외국에 지금 지불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좀 속된 말로 뜯기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우선은 내가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나 카피 레프트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조금은 그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슈가 아닌가.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라 하면 이미 특허를 내고 그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로부터 비용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행사하듯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권리를 빨리 확보하는 게 더 필요하다, 더 시급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도 특허에 익숙해지고 권리를 확보하는 거에 좀 더 좀 영악해져야겠다라는 게 제 진단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요. 그 연구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에너지를 무한정 생산하는데 그 예. 연구기관. 그것은 이제 특허가 지금 뭐 거절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왜 거절하기로 된 것인지.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뭐 엔트로피 법칙이 위반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봐서 특허를 거절한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발명을 하시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굉장히 근본적인 사실 질문이죠. 왜냐면은 발명, 특허라는 게 자연 법칙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고안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르는 거죠. 중력이면 중력, 아니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발명을 뭔가를 구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을 준다 이건데, 지금 이제 연구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그 자연 법칙과 어긋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자연 법칙에 따른다라고 보기가 좀 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더 특허 발명자라기보다는 특허 제도, 그것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좀 고민하고 또 답변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선생님께서 그 충분히 특허가 될 만하다라고 한다면은 주장을 하시고 좀 서로 의견을 좀 교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우선 죄송한데 한동수 교수님을 너무 설명을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따뜻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진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주말에 또 쉬셔야 되는데 괜히 저희 때문에 나와주셔가지고 일단 너무너무 첫 강연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 질문은 만약 특허를 하게 되면은 보통 만약 다른 회사나 기관에서 쓰게 될 때 특허 이용료라든지 기술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대략 일반적으로 한 거기서 몇 퍼센트 그런 일반적인 보이진 룰이 있느냐는 거죠. 예. 예. 사실 일반적인 룰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그냥 제가 큰 정황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이 걸려서 일어나는 배상액의 평균 금액이 한 5천만 원 됩니다. 특허 소송이 벌어져서 배상을 하라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반면에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걸려서 배상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 됩니다. 평균 배상.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한국 특허가 미국의 특허만큼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허 실시권에는 제3자 할 땐 크게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특허 기술을 당신만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건 전용 실시권입니다. 그때는 좀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실시권은 그래, 내 특허 기술 당연히 쓰십시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통상 실시권인데, 보통 전용 실시권이 통상 실시권에 비해서 제 느낌상 말씀드리면 5배에서 10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통상 실시권으로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전용 실시권을 줄 때는 적어도 그것의 10배, 1억 원 정도를 받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이제 제 그냥 감입니다. 아까 그 지하철 관련된 것은 통상 실시권을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또 그 기술을 쓰겠다면 쓸 수 있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저도 그러면은 너무 많네요. 마지막으로 한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너무 질문 답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러시면 저희 보통 교수님께서는 그 대학교에서 한 2억 넘게 그 지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지금 50여 건의 이제 출원 및 이제 25건을 등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교수님이 책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저희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특허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건이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책을 많이 읽고 제일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보통 청소년기, 그 넘어서 보통 20대에서 50대 사이인데, 그러면 그런 저희들 같이
이렇게 뭐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초년기 이렇게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특허를 할 수 있는 예.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특허가 많으면 일단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특허를 낼 만한 게 있고 그게 좋은 특허면은 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이나 또는 발명진흥회 또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좋은 발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외로 개인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특허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다른 질문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네.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그냥 얘기하면 예. 전전중학교 2학년 미래라고 합니다. 저 선생님 강연을 듣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사놓으신 업적이나 사상이나 정말로 좋으셨고, 근데 저는 알다시피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 깊이 파고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물어볼 것이 비록 없지만 중요한 것이라면 선생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릇이고 그리고 목적이 크신데, 근데 그 계기가 장학금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어떤 좀 구체화되지 않은 예라서 좀 무엇인지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은 못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의 그 내용은 제가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살아온 어떤 드라이빙 포스, 뭐 영어 써서 그러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뭐였느냐 라는 건데 뭐 참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설명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DNA가 그렇다. 저는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얼마 전에 히딩크 2002년도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이 와서 한 얘기가 청소년들한테 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딱 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라는 게 히딩크 감독이 그 젊은 그 중고등학생인지 뭐 대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 쉬운 길 놔두고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데는 어떤 그 도전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잘 미지의 세계 제가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등산을 하면 등산했을 때 새벽녘에 어스름할 때 쫙 이렇게 밝아지면서 그 건물들이 눈앞에 딱 들어올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건물들을 내가 다 갖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 했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60조 정도 돼요. 60조 정도 재산으로는 그걸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막연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무지개를 향해서 그냥 살아온 거지.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나는 발명가가 돼야지.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봐요.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질문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되는. 감사합니다. 꿈을 찾아가세요. 다른 질문. 안녕하세요. 잠진중학교 3학년 정사연입니다. 우선 특허에 대한 강연은 정말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미국에서 인정되는 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낸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같은 기술을 가지고 특허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 그런 의문이 금방 들죠.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알려진 기술, 그것은 그 국가에 관계없이 이미 알려진 기술을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디어고 내가 국내에서 특허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주어집니다. 1년, 보통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년 내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아야 돼요. 근데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어요. 레셔널, 왜 그런지는 제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도 못 받는데 황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특허 심사를 할 때는 그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제한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심판관이 국내에 특허 청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특허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특허를 다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다 볼 수는 없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거원중학교 1학년 김유리라 하는데요. 저 그 기술 시간에 1학기 때 특허할 때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럼 그 변리사는 이런 특허하는 데서 그다지 큰 역할은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야, 앞에서 조는 줄만 알았더니 변리사의 역할이 뭐냐 라는 건데, 변리사의 역할은 사실 좀 그 부분을 좀 제가 스킵을 했어요. 이게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받을 때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허 기술을 발굴하는 건 발명자가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것도 발명자가 합니다. 근데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특허 사무소로 보내는데, 아까 그 변리사라고 했는데 변리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리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구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자는 자기가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반면에 변리사는 그 훈련만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의 내용에다가 변리사가 청구항을 붙이고 그것을 법률적인 문서로 만들어서 발명자가 직접 특허청으로 보내기보다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특허청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특허청에서 그걸 심사를 해서 보낼 때는 다시 발명자한테 보내기보다는 특허사무소로 변리사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대응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리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쓴 특허 초안 명세를 법률적인 문서로 바꿔주는 거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특허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항, 특허 청구항을 잘 숙련된 변리사 또는 변리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기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이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의대 공부를 하시다가 전공을 바꾸셨는데 거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청소년기들이 진로 결정할 때 그런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의사라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입니다. 그때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근데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었는데 제 꿈은 젊었을 때 제 꿈은 너무나 원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 1년 3개월을 다녔어요. 1년을 온전히 다니고 제가 어느 날 교정을 나서면서 눈을 딱 들어서 봤을 때 저는 뭘 알아야지 보이던 그때 의원, 그러니까 동네 병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과대학을 다 마치고서 결국은 저기에 저 의원을 내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제 꿈을 제 젊었을 때 꿈을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실현해내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의과대학을 과감하게 그만둔 그런 계기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고생도 엄청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친구들이 수십 명이 제 의사 선생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왜냐면은 의사들은 이제 그 의사들을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의사들은 일단 붙박이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저는 좋은 점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일주일에 3시간만 강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 여행을 가면 여러 번 가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이 뭐 얼마 되는지 계산 안 해봤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뭐 어디 놀러 외국에 가도 다 본인이 번 돈으로 가셔야 되더라고요. 물론 수입은 저보다 많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주에 멘토 강연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홍수아 선생님도 젊은이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가 자아실현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젊으셨을 때 세우셨던 꿈을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실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허라는 관심 분야를 가지고 큰 애국을 하고 계신 저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여기 3권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퀴즈를 그래서 좀 죄송한데 퀴즈 대상자는 그 고등학교 미만으로 좀 제한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사서 보세요. 아까 보는 친구가 좀 불리할 텐데. 고등학생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밑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 모스입니다. 사무엘 모스는
또 이렇게 그 전신 보호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무엘 모스가 특허를 내고 전 세계 최초로 그 전신 시스템을 미국 정부에 제안을 해서 무선 통신의 무선 통신이 아니죠. 그 전보의 효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셔머노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이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또 동시에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초대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책을 빨리 아까 강의 도중에 말씀하신 걸 질문하겠다고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 난이도를 낮춰서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트에 타고서 도와달라, 지금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데 그때 썼던 게 SOS입니다. 그 SOS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손들어서 답해요. 그 앞에 답이 있어요. 아는데 까먹었어요.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발명해갖고 그걸 무선 통신화 시켜갖고 무선 통신으로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폭죽이랑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또 수준을 낮춰서 그 사람의 국적, 우리 이거 찍어도 되잖아. 그 사람의 국적 아니고 손 들고 얘기해. 손 들고 어디? 유럽 어느 나라? 땡. 땡. 막 불러. 독일. 땡. 땡. 야, 정말 어렵다. 오케이. 스페인. 땡. 딩동댕. 쉽지 않네.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마르코니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특허는 이탈리아에서 내고 실제로 SOS는 영국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아래쪽 너무 쉽다. 이 사람의 이름. 오케이.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특허 개수. 평생. 아까 보여줬어요. 50개. 50개. 딩동댕.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마치겠고요. 교수님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교수님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